안녕하세요, 똑티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언더볼팅 가이드 2탄으로 AMD 시스템에서의 언더볼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인텔은 기본 편이고 AMD 심화 편이라고 하면서 SFF에서 좀 극한의 환경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케이스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많이들 아시는 제품일 텐데 존스보 NV10 케이스고요. LP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위쪽에 두 개에 위쪽에 이렇게 두 열로 타공이 돼 있어서 열을 뺄 수가 있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1열밖에 없기 때문에 흡기 인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은 굉장히 밀도가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부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 정도까지 되진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뭐 40mm 펜 두 개 달았고 아래쪽에도 두 개 이게 흡기 배기 이런 식으로 달아가지고 그 관련 PWM 선 같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조금 더 공간이 좀 없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펜 같은 경우는 92mm의 녹투아 펜을 달았고요. 여기에 지금 요거 같은 거는 이제 펜 덕트라고 해서 이 내부에 차 있는 뜨거운 공기가 펜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좀 막는 그런 스펀지까지도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터널이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소요 메인 보드인데요. 관련해서는 아마 그 플레이신 님이라고 유튜브에서 요 보드에 대해서 리뷰를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반대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을 보시면 이와 같고요.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공간이 좀 널널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가바이트사의 5060 LP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서멀 관련 이슈가 있는 제품인데 특히나 이렇게 좀 라이저 케이블을 세웠을 때 사실 좀 불안하긴 한데 일단은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넨스사의 플렉스 파워입니다. 그래서 KC 인증 마스크가 붙어 있는 국내 정발 제품으로 구성을 하였고 그리고 위에 이제 40mm 펜 이거는 이제 20T 두께의 펜 3개를 넣어서 조금 더 그나마 그래픽 카드 쪽에서는 쿨링이 잘 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품 목록을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AMD 기반 SFF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 5 9600X로 진행을 할 거고요. GPU는 기가바이트사의 지포스 RTX 5060 LP 모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쿨링 시스템이 뭐가 되게 많죠. CPU 같은 경우에는 NHL9A AM5 소켓 버전이고요. PTM 7950이라는 상변화 서멀 패드로 서멀 패드를 붙였고 거기에다가 이제 녹투와 NAFD1은 아까 보여드린 펜 덕트를 추가하였습니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서멀라이트의 TLB4020 3개를 그래픽카드 위쪽에 상단 배기로 했고요. 실버스톤 SSD FTF4010B 4개를 그 메인보드 쪽에 상단 2개, 하단 2개로 해서 상단은 배기, 하단은 흡기로 진행하였습니다. 보통은 녹투아의 4010 펜을 많이 쓰실 텐데 아무래도 색깔의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좀 검은색 펜인 실버스톤 모델로 진행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마이크론의 크루셜 프로 6000MHz의 CL36인데 지난번에 인텔 시스템 같은 경우는 32GB 2개였고 이번에는 16GB 모델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나중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SSD 같은 경우는 뭐 삼성의 990 프로 2테라 그냥 일반적인로 많이 사용하시는 모델이죠. 넘어가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소요의 이터널 B690 ITX 가성비 ITX 보드로 최근에 좀 핫했던 그런 보드입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플렉스 파워에서 대안이 없죠. 이넨스사의 EMP7660B 600W 모델로 진행을 하였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존스보의 NV10 케이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소요 바이오스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소요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조사들과 약간 위치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 랭귀지만 저는 기본 상태에서 영어로 바꿔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라이저 케이블을 똑같이 PCIe Gen4로 변경을 해줘야겠죠. 이거 같은 거는 칩셋에 가서 AMD CBS를 들어가시고
MBIO 커먼 옵션에 들어가시면은 PCIe 링크 스피드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젠4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램 엑스포 세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램 엑스포 세팅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OC 여기 오클락의 메모리 OC 밑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액티브 메모리 타이밍 세팅을 지금 오토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네이블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엑스포 and XMP에서 뭐 이거는 XMP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XMP 세팅에서 프로필 1 프로필 1이 이제 6000에 C에 3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엔터를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팅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것도 이제 최초 상태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상태에서 시네비치 한 바퀴만 돌려서 풀클럭일 때 얼마나 터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점수는 15,974점이 나왔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클럭이 4,847 그리고 4,831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TDP 65 즉 PPT 88W의 상태에서는 지금 이 정도 클럭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85.1도까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10분을 돌려서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15,433점이 나왔네요. 아까랑 비슷한데 스로틀링 95도에서 계속 스로틀링이 걸리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클럭 자체가 지금 4800, 4700 클럭 정도 터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9600X의 풀 성능을 끌어내지 못하는 건 똑같죠. 여기 보시면은 온도 같은 경우는 95.9도로 이제 최대 성능이 95도에 계속 걸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더 찾아봐야 될 게 이제 V코어 V코어가 이제 1.3V 정도에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코어에 걸리는 전압은 1.35V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조절을 들어갈 건데 역시 처음은 인텔이랑 동일하게 PPT 먼저 한번 제한을 해서 스로틀링에 걸리지 않는 온도 10분 돌렸을 때 그 정도의 TDP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바이오스에 들어왔고요. TDP를 제한하는 방법을 AMD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버클럭 쪽으로 가서 아마 대부분은 AI 트위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AMD 오버클럭킹을 들어가시면은 프리시전 오버드라이브, 우리 흔히 PBO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들어가신 다음에 얘를 이제 어드밴스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PB 리밋을 매뉴얼로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PPT, TDC, EDC가 나오게 됩니다. 대형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요 값이 이제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65W 기준으로 값이 나오게 되는데 소요는 그게 안 나오고 있어. 이거 실제로 0으로 하면은 부팅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 값을 먼저 입력을 해줄게요. 88W였고 이거는 75A, 150A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조정을 해주면 되는데 조정을 이제 어디서부터 해주냐면은 TDP를 낮추는 경우에는 사실 3개 중에 하나만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높여주는 경우에는 이 세 값을 전부 다 조정을 해줘야지 이제 제한에 걸리지 않는데 그나마 낮추는 거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제한에 걸리면 되기 때문에 값을 좀 낮춰주겠습니다. 그래서 확 내려볼게요. 얘를 88이니까 65 정도로 한번 내려보죠. 그래서 65로 한번 내려준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점수는 13,919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고 온도는 83도,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뭐 클럭이 뭐 4255, 뭐 4300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PPT 리밋은 100%를 찍었고요. 값을 보는 게 차례 않겠네요. CPU 패키지 전력 소비 이제 PPT가 65W에서 안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뭐 안정적으로 쓰려면은 쓸 수야 있겠지만 성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9600X를 했을 때 기대하는 17,000점 대의 점수에 대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이제 TDP를 조금 올려서 95도 스로틀링이 아슬아슬하게 걸리지 않는 선에서 한번 TDP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계속 설정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다시 바이오스 들어왔고 조금 크게 줘도 되겠죠? 아무래도 온도 여유가 좀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이 값이지만 한 80 정도 줘볼까요? 80 정도로 여유 있게 줘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은 8만이죠. 테스트가 완료가 됐고 점수는 15,345점 그리고 최대 온도는 90도 정도로 나왔네요. TDP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커브 옵티마이저 뭐 이런 작업들 다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TDP는 한 번 더 올리면 되니까 그때 다시 TDP를 올리는 걸로 하고 일단 TDP는 이 정도로 한번 고정을 해놓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어 같은 경우는 아까보다 좀 더 터졌죠. 한 4700MHz가 조금 안 되는 값까지 오르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 커브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좀 더 전압을 올리는 전압이 아니죠. 클럭을 올리는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커브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작값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나 9600X 같은 경우에는 칩별로 이 커브 옵티마이저가 들어가는 편차가 굉장히 좀 많이 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못 모르고 했을 때는 9800X 3D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 거음 뭐 -20 주고 해도 된다, -30 주고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도 못 모를 땐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모든 사람에게 추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좀 대부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5씩 해 가지고 5씩 한번 줘 보시는 식으로 하는 거를 일단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5씩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기존에 좀 테스트를 했었던 값들이 있어 가지고 고거 기반으로 한번 처음부터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커브 옵티마이저를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라이젠 마스터 프로그램으로 주는 게 사실 제일 안전한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로그램 깔기도 귀찮고 해 가지고 그냥 바이오스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클럭 메뉴로 들어가셔서 AMD 오버클럭킹을 들어가신 다음에, 네, 피부 메뉴를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커브 옵티마이저라는 값이 있습니다. 커브 옵티마이저를 들어가시고 이거를 올코어 9600X 같은 경우에는 올코어가 이 퍼시cid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올코어를 진입하시고 무슨 네거티브 처음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10 부터 해 가지고 5씩 더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테스트했던 게 있으니까 20 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수는 15,964 점, 그리고 최대 클럭 같은 경우는 4,900 메가헤르츠까지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도가 91 도로 나옵니다. 아까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커브 옵티마이저를 준다고 온도가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거 같은 거는 뭐 최대 클럭이 혹시나 그전에 터졌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은 이제 동일한 전압에서 클럭을 높이는 것이 커브 옵티마이저 역할이기 때문에 뭐 온도가 오른다거나 뭐 전압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계속 커브 옵티마이저를 줘 가면서 뭐 부팅이 성공하고 시네벤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선에서 어디까지 커브 옵티마이저 줄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이번에는 값을 한번 한 10씩 낮춰 가지고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커브 옵티마이저에서 이번에는 한 30 정도로 주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계속 값을 낮춰서 해 볼게요. 급하게 다시 녹화를 시작을 눌렀는데요. 지금 이게 커브 50 까지 주는 상황입니다. 사실 보드상으로 커브를 더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수동 오버클럭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수동 오버클럭으로 가기 위해서 좀 확인해야 될 게 저 코어 V코어 값입니다. 지금 보시면 코어 VID가 최대 뭐 1.145 볼트에, 그리고 유효 클럭은 지금 5150 정도 나오고 있죠. 수동 오버클럭을 할 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라고 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현재 V코어 값이 뭐 1부터 살짝 넘어가고 있고 유효 클럭은 한 5070 정도가 들어가고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아래 CPU 패키지 전력 소비를 보면은 79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값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1.008 보다는 쪼끔 크고 1.145 보다는 좀 낮은 값으로 설정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점수를 보시면은 16,949 점이고요. 온도는 89.5도 정도까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뭐 코어는 아까 보셨던 대로 5150 클럭 50 메가헤르츠 정도 나오고 있고, 근데 사실 PBO의 특성상 이게 계속 유지되지 않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좀 계속 낮은 상태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동 오버클럭을 해서 이 최대 클럭을 좀 유지시키는 형태로 할 겁니다. 이제 수동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오클럭에 들어가서 일단 AMD 오버클럭에 들어간 다음에 PBO를 꺼 주시고요. PBO를 꺼 주시고 매뉴얼 오버클럭킹으로 들어가서 CPU 프리퀀시와 CPU 볼티지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CPU 프리퀀시는 아까 한 5150 까지 나왔으니까 대충 5050 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그리고 CPU 볼티지는 아까 현 볼티지가 1 볼트 정도였는데 최대가 이제 1.15 볼트였죠. 그래서 그 중간인 1075, 네, 1.075 볼트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설정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네. 여기서 칩셋으로 가서, 이거는 이제 각 제조사마다 메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AMD CBS에서 FCH 커먼 옵션으로 가면은 여기 보면 FCH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버스 클락
버스 클락이 100MHz보다 약간 낮은 그런 이제 원인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배수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최대 클럭을 뭐 예를 들어서 52배수를 넣었다 그래도 실제로 5200MHz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한 519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디세이블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제조사에서는 아마 요 값이 CPU, 스프레드 스펙트럼 이런 식으로 아마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이제 저는 그래서 시네벤치 돌린 지 한 2분 30초 정도 지났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온도가 93.1도에 패키지 전력 소비가 90W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분명 아까는 최대 V코어가 1.15V였는데 1.15V에 5150MHz가 돌고 있었는데도 최대 온도가 이런 90도가 넘어가는 뭐 93도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았죠. 이게 이제 PBO와 수동 오버클럭의 이제 차이입니다. 이제 PBO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를 해서 스로틀링이 좀 걸릴 것 같다 하면은 자체적으로 클럭을 낮추고 클럭과 전압을 낮추는 성질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 뭐 1V에 뭐 5000대 초반에 클럭이 나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도 항상 일정한 제가 설정한 전압을 계속 밀어놓고 클럭 계속 밀어넣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온도가 제가 말을 하는 1분 사이에 1도가 또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발열이 해소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075V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거고, 요보다 조금 더 낮은 전압으로 10분 동안 시네벤치를 돌려도 적어도 스로틀링이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볼트를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CPU 볼티지를 아까와 1V 중간 한 1040? 1.04V 정도 줘 볼게요. 한번 요 상태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점수는 현재 보시면 16818점에 클럭 5050 잘 터지고 있고요. 온도는 91.8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90도보단 조금 올라갔네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95도까지 걸리는 건 아니니까 뭐 괜찮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PPT 패키지 전력 소비는 84W 정도 먹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커브 옵티마이저에서도 84W까지는 올리면 아마 91.8도 비슷한 온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압은 요 정도로 하고 클럭을 조금씩 올려보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클럭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지금 5050이니까 한 5100 정도도 한번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5100 정도 들어가서 되면은 이제 5100 아니면 5070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수를 보시면 16989점이 나왔고요. 클럭도 5100 클럭이 터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온도가 아까보다 조금 올랐죠? 92.5도. 이게 아무래도 클럭이 오르다 보니까 클럭이 올라가는 것에 비례해서 이 내부 온도도 조금씩 오르는 것 같은데, 이제 다음에는 단순히 클럭을 올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뭔가 추가적으로 좀 전압을 낮추고 다른 부분의 뭐 온도를 좀 억제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인대편에서는 사실 케이스가 좀 크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CPU의 온도에 영향을 주거나 메인보드의 전압 관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적었는데, 이제 특히 AMD 시스템 그리고 저같이 좀 굉장히 작은 케이스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품의 전압이나 이런 부분도 CPU의 전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램의 전압을 이제 좀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를 좀 이러면은 CPU의 온도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럼으로써 CPU의 전압, 이제 여유 전압도 조금 올려줄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클락의 메모리 옵시 메뉴에 들어가면은 VDD 볼티지와 VDD-Q 볼티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VDD-IO 볼티지라는 것도 있고요. 이제 다른 메인 제조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AMD 오버클럭킹 하는 메뉴라던가 아니면 메인 메뉴에 뭐 전압 조정하는 부분에 같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램만 이렇게 따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요 값을 한 0.1V 정도 내려 주겠습니다. 인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6000에 40이었지만 쓰지 않은 게 32기가 램 2개라서 이게 양면 램이었어요. 그래서 양면 램 같은 경우에는 발열 관리라든가 전압 관리에 있어서 좀 더 단면 램에 비해서 타이트하다 보니까 건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6000에 36 그리고 16GB 램 2개, 즉 단면 램 2개라서 이 부분을 건드리는데 좀 더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것과 좀 같이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게 이 AMD 오버클럭킹에 들어가시면은 SoC 볼티지라는 게 있습니다. 메인보드에서 뭐 램이나 뭐 IO 쪽으로 나가는 전압을 조정해 주는 부분인데, 요 값도 이제 같이 좀 내려주면 요 값이 특히 CPU 온도에 좀 영향을 좀 줍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값을 좀 조정을 잘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 VDD 램의 전압에 한 0.2까지는 들어가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크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25V에서 0.2V를 뺀 1.05V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50을 넣어 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압을 좀 조정했기 때문에 CPU 온도가 좀 내려갈 거를 기대를 하고 전압도 쪼끔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1045 정도로만 올려 볼게요. 0.05V 정도로만 올려 보겠습니다. 그 0.05V 올렸으니까 클럭도 25 클럭만 더 올려서 5125 클럭으로 하고, 이 상태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팅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우리는 램 쪽의 전압을 건드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TM5라는 램 테스트 툴을 실행을 해 줘야 됩니다. 뭐 다른 틀들 있으시면 그걸로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램 TM5로 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 사이클 돌 때까지 에러가 없으면은 좀 정상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요거를 한번 2 사이클 정도, 2 사이클 이상까지 도는지, 2 사이클이면 저 같은 경우는 1 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정상적으로 도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M5를 1 시간 반 정도 돌려봤는데 3 사이클째 돌고 있고 정상적으로 패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SoC 전압을 1.05까지 지금 줄인 상황이라서 이게 통과가 될 줄 몰랐는데 통과가 됐네요. 이러면 뭐 다행이죠. 지금 보시면은 클럭 같은 경우에도 5125 메가헤르츠가 다 들어가고 있고, 온도는 90.9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 상태로 한번 시내벤치 10분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벤치 10분 돌리고 왔고요. 점수는 17,195 점이고 온도는 92.8도까지 나오네요. 이제 아무래도 1.045로 좀 늘렸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뭐 95도가 안 됐으니까 요 정도면 써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 문제가 된다 싶으면 다시 1.04로 내려도 될 것 같고요. 5150 이상도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150 클럭까지 한번 올려 볼게요. 5150이면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서 클럭을 쪼끔씩만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150으로 일단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5150은 이제 프리즈가 걸렸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5125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5150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압을 쪼끔 늘려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전압을 쪼끔만 늘려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번에도 똑같이 프리즈가 걸렸네요. 아무래도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5125 이상은 좀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CPU 온도가 좀 높은데도 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저희는 지금까지 요 시스템이 어디까지 성능을 낼 수 있는지를 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언더볼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언더볼팅은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정확히 반대로 가면 됩니다. 클럭을 낮춰서 전압에 여유를 주고 그 전압에서 최대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제가 조금씩 내려보면서, 그리고 원하는 온도가 나올 때까지 얼만큼 내리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바이오스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전압과 클럭을 내리면서 언더볼팅 절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1040까지 확인을 했었죠. 1040일 때 뭐 90도 조금 넘게 올렸었던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예 확 낮춰서 한 1020 정도까지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1050에서 1020이면은 거의 3% 가까이 내리는 거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거고, 그에 맞춰서 클럭 같은 경우에도 아까 5000까지 들어갔었으니까 쪼끔 여유를 줘서 한 4900 정도까지 내려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16348 점이 나왔고, 클럭은 약 4900 클럭 설정한 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84.1 도네요. 지금 보시면은 성능상으로 아까 17200 점 정도였으니까 약 4%, 그러니까 클럭 뺀 만큼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클럭도 4% 정도 감소를 했으니까. 그래서 전압은 제 생각에는 요 정도면은 이제 여기서 클럭을 좀 더 높여서 올라가는 수치를 감안하더라도 한 85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클럭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노가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거친 결과입니다. 점수는 16,902 점이 나왔고요. 저 같은 경우는 V코어는 아까처럼 1.02V로 유지를 했었고, 클럭은 지금 보시면 5050 클럭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5050 클럭을 했음에도
아까 5125 클럭에 비해서 약 성능적으로 1.2%, 2% 정도 감소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2% 정도 감소를 했고 대신에 온도가 85.1도 수준으로 이 정도면은 10분을 돌렸는데 85.1도면은 실제 뭐 게임이나 일상적인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를 그 차박 캠핑에서 게임용 컴퓨터로 쓸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픽 카드 쪽의 발열만 좀 잡는다면 이 정도로도 충분히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MD 시스템에서 커브 옵티마이저와 수동 오버클럭을 이용한 언더볼팅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1.3V 그리고 최고 성능 끌어낼 때는 1.045V 그리고 언더볼팅에는 1.02V로 초기 대비 최고 성능은 이제 19.6%의 감소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21.5%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P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는 88W가 나왔고요. 최고 성능일 때는 최고 84.7W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비 3.7% 정도의 PPT 감소가 있었고 언더볼팅 한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10.8%의 PPT 감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시네버진 10분 점수 같은 경우에는 초기 같은 경우에는 스로틀링에 계속 걸리는 상태다 보니까 15,433점이 나왔고요. 이거를 이제 스로틀링을 없앤 최고 성능을 끌어냈을 때는 17,195점으로 11.4% 향상이 있었습니다. 언더볼팅한 이후에는 당연히 최고 성능일 때보다 성능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16,902점으로 초기 상태 대비해서는 9.5%의 상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CPU 온도 같은 경우는 초기는 사실 뭐 95도 이거는 스로틀링 맥스치를 찍은 거죠. 그리고 최고 성능일 때는 92.3도 거의 근접하게 2.8% 정도 감소되는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언더볼팅 이후에는 85.1도로 초기 대비 약 10.4%의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도 10도를 줄인 거니까요. CPU 클럭 같은 경우에는 스로틀링이 계속 걸리다 보니까 4760MHz, 최고 성능일 때는 5125MHz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약 7.7%의 향상이 있었고 언더볼팅한 이후에는 이거를 5050까지 줄였습니다. 그래도 초기 대비해서는 6.1%의 향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값을 테스트를 변경을 해봤지만 뭐 5075로도 해보고 5025로도 해봤는데 5050으로 하는 게 그 다음에 뭐 25를 늘리거나 25를 줄이는 거 대비 시네벤치 점수에서 확 뛰는 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050MHz에 지금 1.02V 아마 요 설정으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AMD 시스템을 이용한 언더볼팅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요거는 게이밍용 PC로 만든 거니까 게임 성능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GPU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언더볼팅을 해서 2700MHz에 전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0.87V 정도로 지정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GPU가 거의 맥스를 쓰고 있음에도 온도가 70도 아래 그리고 TDP는 95W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중규모 사양의 아이온 2에서는 뭐 충분히 잘 돌아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세팅은 QHD 해상도에서 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에 이제 스톰튜브 님이라고 게임 그래픽 설정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의 설정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DLSS 지금 3배 프레임 제너레이팅 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금 있는 환경에서 QHD 기준 한 100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떼쟁이라던가 이런 데를 가면 옵션을 조금 타협하면은 아마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마찬가지로 QHD 해상도에서 옵션은 이제 울트라로 한 상태에서 DLSS의 뭐 해상도 스케일링이나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모두 끈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최대 TDP 100W 정도에서 7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4K 환경에서 굳이 테스트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게 CPU 언더볼팅이기도 하고 4K로 가면은 CPU는 큰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고 또 결정적으로 제가 쓰는 휴대용 모니터가 QHD까지만 지원하는 모니터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DLSS 키고 뭐 업스케일링 키고 해도 게임을 즐기는 데는 아무 무리 없이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편과 심화편 두 개로 나누어서
인텔과 AMD 시스템의 각각 언더볼팅 가이드를 제작을 하였는데요. 사실 우리가 대부분 오버클럭이나 언더볼팅이라는 게 성능 향상적인 측면에만 주목하지, 전압을 낮추는 측면에서의 언더볼팅은 다른 분들께서도 이거는 SFF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사용하시는 기능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SFF에서 이런 언더볼팅을 적용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설명한 그런 영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 계기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수치를 그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 PC의 CPU나 뭐 케이스 혹은 시스템에 맞는 값을 찾아 나가시면서 좀 방법을 적용을 해서 SFF를 구성하시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성능에서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좀 안정성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